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평범한 직장인이고 서울의 이제 3대 업무지구라고 하죠. 광화문, 여의도, 강남 중에 한 곳을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직장인이고요. 사실 제 닉네임이 너울인데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책으로 접했을 때 제가 여자분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제 책이 색깔이 보시다시피 노란색이거든요. 닉네임도 약간 좀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근데 저는 남자입니다.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흙수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 번째로 제 스스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갖고 있나의 관점에서 좀 흙수저를 판단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의 가족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 부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저는 흙수저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대로 가족의 관점에서 내가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스스로가 혼자서 앞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었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기록에 남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2, 3년 뒤에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과연 내가 확신을 갖고 그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과거와 현재를 경험으로 미래를 대응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저의 생각과 의견들을 좀 여러분들 앞에 공유를 함으로써 그래도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출연을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그 세 가지 조건 다 흙수저라고. 예, 맞습니다. 세 가지 다요? 아, 예. 저는. 아니, 근데 좋은 직장이시거든요. 3대 업무지구에 지금 출퇴근하시는 거면. 네, 맞죠. 좋은 직장이긴 한데, 사실 평균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뭐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실제로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이게 20대 때 이게 가능한가?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서 가족들하고 사셨어요? 그렇죠. 20대 때 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20살 초반, 23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예. 당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카센터 옆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한 30평대 되는 집이었는데, 그 옆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골에 거주를 했었는데 옆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나면서 그 집이 전소를 하게 됩니다. 전소? 예, 완전히 사라진 거죠. 다치진 않고. 예, 다치진 않고. 다행히 그 불이 나는 타이밍에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불이 나는 순간 바로 뛰쳐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다행인데, 아무튼 전소를 해서 건진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당시에 딱 그때 불났던 순간 지갑 딱 하나 들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때 학교에서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갔을 때는 집이 없어진 상태였고, 이게 심지어 그 지역 MBC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가정집 불나서 전소됐다. 그 당시에는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하필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좀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또 카센터를 좀 크게 운영을 하셨었어요. 한 300평 규모에 되는, 좀 작은 규모는 아니었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좀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은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부채가 점점점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파산, 그러니까 부도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 300평 되는 규모에서, 시골이었으니까 땅값은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의 부지를 매수를 하시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서 부지를 팔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가족 전체 통장에 진짜 몇백만 원 딱 남은 상태였던 거죠. 부채는 거의 다 까이고,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이 서로 상쇄하면서 결국 거의 뭐 통장에 몇백만 원 없다시피 하신 거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나이가 50대 초반이셨고 저는 23살이었고 대학생? 예, 학생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가족 모두가 방 한 칸 원룸에 살게 됩니다. 총 3명이었습니까? 4명이죠.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제 동생.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는 그때 물론 힘들었지만 좀 그런 가족애를 키울 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어요. 왜냐면 그 방 한 칸이라는 작은 공간에 가족 4명이서 같이 이렇게 자다 보니까, 살을 맞대고 자다 보니까 뭔가 끈끈한 이런 가족 간의 정도 생기고 좀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만의 개인적인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한겨울에 친구랑 저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다 계시는데 옆에서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죠. 점퍼를 입고 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1층 거의 그 약간 반지하, 이게 내리막길에 있는 반지하는 아닌데 살짝 걸친 빌라였거든요. 한 25년 된 빌라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와서 문 앞에서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씩 한겨울에. 그럼 들어가면 이제 손발이 얼어 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렇게 집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벌레 같은 게 좀 나왔습니다. 뭐 바퀴벌레라든가 존벌레라든가, 그 밖에 뭐 개미 같은 거는 있었고요. 상당히 힘들었고, 햇빛이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조금 상당히 좀, 집에 가면 좀 우울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저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좁은 공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 나는 너무 피곤하고 그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가서 자고 싶은데 제 동생은 뭔가 TV를 보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방해받는 거죠. 제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그때 제가 동생이랑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 비록 이런 2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입사해서 보란듯이 성공하자. 예,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생활을 계속 그렇게 아, 예, 그렇죠. 거기서 계속 했었고,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저희 가족이, 제 동생이랑 저랑 거주를 했고, 제 동생은 동생이 원하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굴지의 공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고, 저도 뭐 엄청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 되신 거네요, 그럼? 아, 예. 그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죠. 동생분도? 네, 제 동생도 그게 가능했던 건 아무래도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영향이 있었고, 뭐 아무튼 덕분에 그렇게 해서 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는 해피했다가 예. 다시 또 우울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 막 들더라고요.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돈도 이제 조금씩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도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꾸준히 원룸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서 앞자리 숫자가 3이 찍히고, 네. 30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이제 뭐 전세 또는 매매로 해서 집을 마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빠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받아서 30대 초반에, 물론 그 당시에 지방이었지만 아파트를 마련해서 거주하고, 제가 또 그런 친구 집에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이제 나만의 좀 거주 공간을 좀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이제 퇴근 후에 제가 그날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 이제 야근을 하고 한 10시쯤에 집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아파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이렇게 막 가격을 찾아봅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이 4년 차에서 5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당시 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내가 대출 받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그 예전부터 20대부터 전 집이 없었잖아요. 계속 작은 공간에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막연히 집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타이밍에 마침 돈이 있었으니까 그 주말에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집을 딱 보고 바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 네.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직장이랑 너무 가까워서. 출퇴근용으로. 예, 출퇴근용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갭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몰랐죠. 실거주용이네. 갭, 그렇죠. 갭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긴 한데, 주로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데, 당시에 그 갭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뭐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태어나서 갑자기 한국인이 영어를 막 잘하고 이러는 건 없잖아요. 갑자기 수학 막 문제를 풀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뭐 재테크를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내가 출퇴근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모아준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산 거죠. 경기도였겠네요. 예,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였지만 이게 좀 경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외곽 쪽이었어요. 아무튼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도였고, 근데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종잣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인데도? 예, 아파트인데도 그 당시에 제가 2017년도에 그 아파트를 샀었어요. 굉장히 빠른 나이에 산 겁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그쵸. 근데 2017년도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17년도에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대세 상승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주요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이 올랐지만 그 이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트렌드를 실제로 보이고 있었고 저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 당시에 하필 그 떨어지는 시기에 제가 부동산을 매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샀던 가격이 꼭지였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2억을 주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 방 3개, 화장실 2개, 20평대 아파트였고 20년 됐었어요. 계단식이었는데 2억을 주고 매수했는데 그게 1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제 종잣돈은 당시에 8천만 원이 들어갔고 실제로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가격이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뉴스에서 그 당시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오른다, 꼭지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뭐 가계부채 GDP 돌파한다, 가계부채 상승 속도 선진국 거의 최상위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뉴스가 5년 전에 10년 전에도 불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너도 나도 상승장이라고 해서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투자라는 시기에 저는 손해를 본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뭐지? 그러니까요. 이거 뭐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친구들, 실제로 당시에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던 친구들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봤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아파트를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진짜 뭘까?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유를 찾게 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공부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빠르게 내 주변에 이미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족 주변, 뭐 친척 주변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하셨고 어떻게 돈을 벌으셨냐라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나에게 좀 적용도 해보고 이런 방식이 가장 베스트인데 당시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주변을 수선해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뭔가 부동산이나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쌓으시는 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독서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책을 좀, 이건 되게 굉장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다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독서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벤치마킹 할 만한 책을 딱 잡고 몇 권을 잡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책을 단기간에 빠르게 읽어서 그런 책 내용을 요약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렇죠.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독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책을 봐서 정보를 흡수하자. 그리고 내 것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시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좀 아까운 부분이 있는 게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독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1년 동안 한 300권을 읽었거든요. 좀 저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독방에서 저만의 공간에 갇혀서? 갇혀서 네. 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어요. 원래 계속. 이렇게 고수들이 자기 방에 예, 주식 맞습니다. 고수들도 맞죠. 골방에 앉아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막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축적의 시간. 그쵸.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시기를 가짐으로써 그 시기를 딱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준비가 됐다 싶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지역을 하나 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퇴근 후에 평균 한 단지를 2-3개 정도 찍고 물건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물건을 계속 보면서 점점점 모수를 늘린 거예요. 1, 2개, 3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약을 잡고, 왜냐하면 중개소 소장님들이 그냥 뭐 그 시간대 제가 퇴근하면 7시, 8시 정도 됐는데 그 시간대 바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면 솔직히 누가 보여주겠어요. 그쵸? 내일 오라고 하지. 예, 그렇죠. 집주인한테 갑자기 대뜸 6시에 전화해서 7시, 8시에 저녁인데 좀 볼 수 있어.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또는 전날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퇴근하면 한 7시에서 8시, 뭐 늦으면 9시 정도 된 적도 있었어요. 웬만하면 9시를 안 넘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9시 넘어가서 물건을 보는 거는 좀 솔직히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7시, 9시 사이에 물건을 계속 보면서
그 비교 평가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 아파트는 이 정도 위치인데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지고 옆에 뭐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상권이 이런데 여기는 가격이 얼마네? 그러면 이번엔 내일은 한번 다른 단지를 가볼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500m 떨어진 단지를 가서 여기는 500세대인데 여기는 밤에 갔는데 주차가 널널하네? 근데 여긴 가격이 왜 이러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제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한번 대여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10개 단지 보고 이렇게 매수하고 이랬는데 저는 거의 한 100개 단지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그때 당시 제가 1기 신도시의 삼본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삼본의 단지가 3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한 6, 7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실제로. 그게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그때는 제가 절실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후퇴는 없다. 왜냐면 이미 제 인생이 종잣돈이 반토막 나면서 너무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파신 건 아니잖아요. 팔았죠. 아 진짜요? 네, 그때 저는 팔았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예,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왜 팔았냐면 그걸 팔지 않으면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종잣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선택을 해야 됐었거든요. 내가 향후에 더 오를 물건을 샀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명히 그게 가격이 떨어진 건 굉장히 뼈아픈 거지만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물건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매수할 타이밍에 팔았어요. 바로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진 걸 알고 제가 임장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음에 살 물건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넣었죠. 이 첫 번째 물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지금 예를 들면 2013년부터 보통 지금 요즘 한참 투자를 하시는 평균 나이대들이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30대예요. 한창 가정을 꾸려가고 이제 막 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30대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 투자를 이렇게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30대 나이였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르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매도하고 샀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당시 저만의 투자 공부를 한 1년 정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당시에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두 번째 네네. 투자부터는 좀 이렇게 이제 내 계획대로 좀 이렇게 자산 형성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좀. 예, 두 번째를 하면서는 많이 올라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물건을 샀던 것도 공인중개사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그 분양권을 한 2, 3년 동안 갖고 계셨던 거예요. 분양권 가격이 안 오르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이 왜 파냐고 물어보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저층이라서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매수하고 결론적으로는 좀 가격이 그것도 좀 많이 올라줬고 그분은 이제 지겨워서 던진 거네. 예, 그분은 쉽게 말하면 그때 세대 수가 굉장히 좀 300세대 이하로 좀 작은 신축이었는데 가격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분양을 하고 나서 가격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질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매도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도 좀 그런 물건들을 좀 저평가된 물건들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샀던 물건들은 하나같이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도할 때 어떤 분들은 또 비과세 때문에 파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매였죠. 금매 물건 위주로 최대한 좀 제가 경매를 사실 같이 공부했었는데 경매 시장을 딱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입찰가가 그냥 그 매매가의 막 10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지금 타이밍은 아파트 경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싶어서 저는 금매 컨셉으로 좀 부동산을 하나씩 매수를 하면서 좀 자산을 좀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